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네요. 그래서 세법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게 납세 의무하고 관련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하고 관련된 규정을 이제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먼저 용어를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것은 세액 계산에 세금을 계산할 때 준비하는 준비 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립이라는 것은 제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는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었는데, 근데 그 운동회를 한다, 가을 운동회 한다고 보세요. 가을 운동회. 가을 운동회 제일 재밌는 건 달리기잖아요. 자, 이제 달리기래요.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자, 제가 준비 그러면 달리지 않았잖아요. 준비 여기까지만, 준비하고 있는 이 상태 여기까지만 성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립이라는 것은 지금 아예 세금 계산이 끝난 게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려고 지금 막 출발선에 서 있다. 요게 성립이란 얘기예요. 아, 성립이란 단어만 아니까 간단하네요. 자, 성립이라는 것은 그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려고 준비하는 상태를 성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마다 한번 봐보죠. 이제 이 세금 중에 취득세는 언제부터 준비 들어갈까요? 그럼 취득세는 뭐 하면 준비 들어가면 되냐면 당연히 선생님 저 알아요. 뭔데요? 네, 취득. 오케이, 맞았어요. 그거예요. 취득할 때. 취득하면 그때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집 보러 다니면 취득세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집을 취득해야만 세금을 낼 준비하잖아요. 별것 아니네요. 네, 진짜 별것 아니라겠잖아요. 제가 1강에서 세법 진짜 별것 아니라겠잖아요. 그런데 2강 딱 들어오니까 또 몸이 굳어버려. 굳지 마시고 편하게, 편하게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럼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요. 그럼 등록면허세는요? 그러면 그야 뭐 등록할 때겠죠. 어떻게 알았어요? 맞았어요. 천재시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자, 그럼 재산세요. 재산세는 재산할 때 그건 아니에요. 재산세는 보유과세예요. 재산세라는 것은 보유과세라는 건 들고 있으면, 손에 들고 있으면 물리는 게 보유과세라 했잖아요. 손에 들고 있을 때 물리는 세금을 보유과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유과세라는 것은 언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물려요? 그러면 매년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날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년 중에 딱 하루 가지고 있으면 그 하루, 딱 하루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주택이나 건물이나 토지를 매년 6월 1일 날 손에 들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재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짜를 과세 기준일이라고 그래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과세 기준일이,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으로 정한 날, 이걸 과세 기준일이라고 그래요. 그냥 용어 다 풀어놨으니까 그냥 참고로 한 번씩만 쭉 읽어보면 돼요. 세금 계산할 때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6월 1일 날 손에 딱 들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재산세 물린다는 거구나. 오케이, 맞았어요. 그게 재산할 때예요. 주민세,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주민세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볼 것도 없어요. 지방교육세, 특별지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1월 달에 가서 조금 공부가 더 되면 보는 거지. 입문 과정에서는 볼 필요 없어요. 입문 과정에서 딱 3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재산세는 6월 1일. 끝. 입문 과정 여기까지만.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세로 한번 가보죠.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시기예요. 그럼 국세는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2개 있었죠.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먼저 종합부동산세 가볼게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이것도 부동산을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 재산세도 손에 들고 있으면 재산세를 물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내 손에 들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날짜가 똑같습니다. 매년 6월 1일로 똑같습니다.
매년 6월 1일 날 그 물건을 손에 들고 있으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겠습니다. 이제 소득세예요. 자, 소득세는 자, 이제 여기에서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라는 단어만 이 두 개만 볼 거예요. 확정신고라는 것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그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확실하게 정산한다. 그러면 이 확정신고란 이야기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정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1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1년치를 다 묶어가지고 소득세를 정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 계산의 준비는 언제 가냐 하면은 1년치를 딱 1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1년치를 묶어야 되니까. 그래서 1년이 끝나는 날을 12월 31일인데 이 1년이라는 시간을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소득세에서 그 1년을 과세기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때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다 더해가지고 세금 계산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1년이 끝났을 때 그러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이걸 1년이라 하세요. 1년이 끝나면 그때 세금 계산 준비 들어가면 됩니다. 1년이 끝났을 때 세금을 계산할 준비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예정신고요. 예정신고는 이제 여기는 1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예정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거래한 걸 다 묶어가지고 신고하는 것을 한 달치를 묶어서 신고하는 것을 예정신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정은 1개월, 확정은 1년. 그래서 1년 동안 벌어들인 걸 하나로 묶어서 신고하면 1년이 끝났을 때 예정신고는 1개월 동안 거래한 걸 묶어서 신고하니까 한 달이 끝났을 때 그래서 여기는 그 달이 끝났을 때 예정은 그 달이 끝났을 때 확정은 1년이 끝났을 때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확정신고는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거 하나로 묶은다. 예정신고는 한 달치 벌어들인 걸 묶은다. 한 달치만 묶는 것을 예정신고, 1년치를 묶는 건 확정신고. 그러면 소득세 신고는 1년치를 묶어서 신고하니까 1년이 끝났을 때 계산 준비 들어가고 예정신고는 한 달이 끝나면 세금 신고해야 되니까 한 달치를 묶어가지고 신고하고 그러면 신고가 두 가지가 있네요.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도 있는데 한 달 단위로 묶어서 신고할 때도 있고 1년치를 묶어서 신고할 때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소득세 가서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예정신고는 1개월, 확정신고는 1년 요 개념만 지금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납세의무의 성립의 시기는 이제 끝났어요. 자, 성립은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성립이 끝나면 이제 확정이 돼야죠. 자, 확정해 볼게요. 제가 이제 제 모습 다시 보세요. 자, 준비 그러면 성립이 됐죠. 성립 땡 하면 막 달려가가지고 내가 이게 1등 하고 골인 했잖아요. 1등으로 골인. 자, 1등으로 골이 나는 그 시점이 확정이에요. 그래서 100m 달리기에서 100m 골인 지점이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정 이 말은 구체적으로 세금의 액수가 결정이 된 상태. 구체적으로 세금이 계산돼 버린 상태를 확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00m 달려서 100m 이제 골인 지점에 들어갔으니까 네가 1등, 2등, 3등 정해졌잖아요. 딱 세금의 액수가 얼마라고 정해져 버린 상태를 확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제 확정은 어떻게 확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앞에서 배운 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보통징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고 납부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계산해서 확정을 시키는 거. 보통징수는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확정을 시키는 것. 그럼 신고 납부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계산해 가지고 정부에게 고지서를 보내. 내가 세금 이만큼이에요. 내가 세금 이만큼 낼 거예요 하고 계산해 가지고 정부에게 전달하니까 내가 전달한 세금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세표는 세금을 정부에 내가 신고했을 때 내가 신고하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들은 내가 계산해가지고 정부에게 나 이만큼 낼 거예요 하고 정부에게 제출하면 그게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세금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세금들이냐면 주로 신고 납부라는 것은 딱 한 번만 세금을 계산하고 끝내는 것을 신고 납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은 내가 한 번에 끝내는 것을 신고 납부 세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양도할 때 한 번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고하고 끝내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했을 때 한 번만 세금을 내고 끝내는 거예요. 등기를 하면 등기할 때 한 번만 세금을 내고 끝내는 거예요. 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신고 납부 세목이에요. 그럼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세금들은 보통 징수 세금이에요. 그럼 보통 징수 세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결정할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라는 것은 세금을 정부가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세금을 계산할 때 이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는 내가 세금을 계산해서 내가 계산한 것을 정부에게 신고할 때 확정이 되는 거고, 보통 징수는 정부가 계산을 할 때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버려 얼마라고 딱 계산 끝내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도착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계산할 때 그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징수 세목은 어떤 게 있어요? 물어보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해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내가 그 재산을 매년 6월 1일 날 손에 들고 있으면 매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매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매년 나에게 신고하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매년 신고하냐고.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보내주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보내주는 세금을 보통 징수 세목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말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정부가 계산한 걸 내가 못 믿겠다. 정부가 계산한 걸 내가 못 믿겠고 난 다시 내가 할란다. 내가 계산을 다시 할란다. 그러면 내가 자진해서 신고해서 납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보낸 걸 내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도 정부가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가 보낸 걸 낼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신고해가지고 그 세금을 낼 수도 있어. 그럼 문제는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그 세금은 확정이 되나요? 물어보면 내가 선택해서 신고했으니까 확정되죠.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들은 내가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들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세 의무자가 선택해서 신고했을 때 신고 납부 세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통 징수 세목은 정부가 세금을 결정할 때 확정이 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한번 봐볼까요? 이게 문제요? 그럼 신고를 내가 안 해버렸네?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정하는 바와 맞지 않을 때, 그러면 내가 신고를 안 해버렸네? 내가 신고 안 하면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 주겠잖아요. 내가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버텨버리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세금을 신고해야 될 세금이 있는데 내가 신고 안 하고 버티면 정부가 결정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양가로 3번은
조금 난이도 있는 지문이라요. 이 지문은 이제 신고 납부를 못했을 때 정부가 계산할 때 확정이 된다. 요 정도. 그다음 용어에서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경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계산할 때를 결정이라고 쓰고 이미 계산된 걸 정정을 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계산할 때를 경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정이라는 것은 다시, 결정은 처음 만드는 걸 결정, 이미 정해진 걸 다시 정정하는 걸 경정, 이렇게 칭하시면 돼요. 이제 가산세라는 용어로 한번 가보죠. 가산세. 앞에서 설명 잠깐 했죠. 가산세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안 하니까 정부가 그걸 하도록 유도시키기 위해서 벌과금의 형태로 물리는 것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실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만약에 신고를 제때 안 하면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벌과금의 형태로 물리는 것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가산세라는 것은 제일 먼저 벌과금이에요. 벌로 물리는 것을 가산세라고 하는데, 이 가산세라는 것은 요거는 세금의 목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세금의 목록이라는 것은 만약에 제가 취득세를 신고해야 돼.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제가 무신고해버렸는데 신고를 안 해버렸어요. 신고 안 하면 정부가 세금을 계산하겠죠. 정부에서 취득세라는 세금을 계산해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취득세 신고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 취득세를 계산하면서 여기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면 취득세에다가 가산세를 포함해가지고 요걸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름을 취득세라고 써요. 그럼 가산세라는 것은 내가 신고 안 했던 그 세금요. 본래 세금 이름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세금의 목록이다. 그 세금의 이름하고 똑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목이다 이 말은 그 세금, 본래 세금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금의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세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세목이다, 세금이다 이렇게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제 가산세라는 것은 본래 세금을 깎아준다고 생각해봐요. 본래 세금을 깎아주고 나서 다 감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산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세금을 감면하더라도요. 본래 세금을 감면을 깎아준다는 소리예요.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세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저 세금을 깎아줄 때 본래 세금을 깎아줄 때 그 본래 세금 속에는 가산세가 안 들어있고 세금에서 깎아줄 거 감면할 거 감면한 다음에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가산세는 감면이 끝나고 나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본래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가산세 같은 경우는 경감은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벌칙으로 물리는 것은 벌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가산세 종류가 있는데 이 가산세라는 것은 어떤 가산세가 있나요? 물어보면 아예 신고 안 했을 때를 무신고라 하고 조금 하면 과소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예 신고 안 했을 때는 벌을 더 세게 받아야 돼요. 아예 신고 안 하면 벌을 세게 받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신고했을 때는 벌을 조금 더 약해지. 그러면 아예 신고 안 했을 때는 20%의 가산세를 물려. 그러면 신고 안 하면 꿀밤 2대 때린다고 생각하세요. 너 왜 안 했어? 야, 너 왜 안 했어? 그럼 꿀밤 2대 때려. 근데 조금이라도 했어. 그럼 2대보다 더 때리면 되죠. 아니 난 조금 했다고. 알았어, 한 대만 맞아. 한 대. 자, 10%. 자, 됐죠? 이해됐죠? 아예 신고 안 하면 20%. 20%인데 신고하면 10%. 안 하면 20%, 하면 10%. 20%, 10%, 20%, 10% 이러면 돼요. 그래서 아예 신고 안 한 사람에게는 가산세로 20%. 20%면 엄청나잖아요. 지금 1억을 예치하면 우리에게 주는 돈 2%밖에 안 주는데 거기에 20%, 10배라고요.
신고 빨리 해야 되겠네? 봐요. 신고하게 만들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가산세라는 제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신고 안 하는 사람은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되고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신고한 사람은 10% 가산세만 물어요. 그런데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확 죽여버리네요. 사형시켜버리네요. 사형. 그래서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래서 40%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신고를 과소하든 부정하게 과소신고하든 부정하게 무신고하든 부정하게 나오면 가산세는 40%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다 익힐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은. 이제 납세 의무에 소멸로 가보죠.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됐어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100m를 달릴 준비를 하고 성립 준비해서 달려가지고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 이제 시상식 하면 끝나잖아요. 자, 시상식 하고 세금 끝. 이제 우리 폐해하면 이게 소멸이에요. 소멸이라는 것은 세금을 이제 안 내도 되는 거. 이제 더 이상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게 없어지는 거. 세금이 없어지는 걸 이거 소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소멸 사유는 어떤 게 소멸 사유예요? 그러면 돈 내면 소멸됐잖아요. 돈 내버리면 소멸됐잖아요. 그렇죠. 돈 내면 깨끗이 끝났잖아요. 자, 충당. 여기서 충당이라는 게 뭐냐면 충당은 상계시키는 거. 충당은 상계시키는 것을 충당이라고 그래요. 상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상계라는 것은 내가 정부에게 내야 될 돈이 있고 정부가 나에게 줄 돈이 있어. 주고받을 게 있죠. 이렇게 주고받을 게 있는데 야,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있고 네가 나한테 줄 돈이 우리 퉁치자.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야야야 그 퉁쳐 그게 바로 충당이에요. 퉁 이게 충당. 아, 그런 말이구나. 그래, 충당.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낼 돈이 있고 받을 돈이 있으니까 퉁쳤으니까 낸 거랑 똑같잖아요. 그 세금 납부한 거랑 똑같은 거. 그럼 소멸된 거. 퉁치면 소멸된 거예요. 그다음 이제 부가의 취소다. 자, 부가라는 것은 부담시켰죠.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너 세금 얼마 내. 저희가 잘못했어요. 취소한다 이 말은 취소란 이야기는 고지서를 보낸 처음 시점으로 돌려가지고 그 고지서를 무효로 시키는 것을 취소라고 그래요. 그럼 물건을 샀다가 이 물건을 취소했다. 그럼 물건 반품한 거랑 똑같아요. 반품.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위치 시키는 거. 그러면 부과하지 않았다고 보니까 부과의 취소는 소멸된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일정한 시간 내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세금을 부과를 못하고 끝나는 것을 요걸 제척기간의 만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제척기간은 또 배울 건데 정부가 세금을 일정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세금 부과를 못하고 끝내는 것을 제척기간의 만료. 그럼 부과를 못하고 끝났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징수권의 소멸시효. 징수권이라는 것은 정부가 야 돈 내놔 돈 주라고 그런데 내가 안 내고 나 못 줘 하고 버텼어. 자, 못 줘 하고 버티면 정부가 그 제 시간 안에 돈을 걷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돈을 못 걷어가고 정부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돈 안 줘도 돼. 안 내도 돼. 버티면 돼. 그래서 체납한 사람이 버티기로 나가. 나 배 나 돈 없어. 나 얼마밖에 없다고. 나 돈 못 준다고 하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정부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돈을 못 받으면 그 세금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금 고지서 나오면 안 내고 버텨봐요. 버티면 세금 안 내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못 버티잖아요. 왜? 통장에 돈이 있잖아요. 집에 금고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통장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통장 압류해버리면 바로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는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거 연구하면 안 돼요. 그거 연구하지 마시고 그냥 세법 공부하세요. 그거.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도 정부가 일정 시간 안에 그 돈을 못 걷어갔으니까 이제 소멸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소멸 사유는 이 정도예요. 자, 이제 소멸 사유가 아닌 걸 한번 가보죠. 자, 소멸 사유가 아닌 거. 어떤 경우는 소멸 사유가 아니나요? 그러면 납세자가 세금 안 내고 죽어버렸어요. 나 세금 못 내겠어. 세금 고지서 너무 세금 많아서 나 못 살겠어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죽었다고 세금 끝난 게 아니에요. 상속인, 그 죽은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돼요. 살아있는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세금 안 내고 죽었다고 해서 세금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나 세금 못 내. 나 세금 못 낸다고. 그래서 나 우리 회사 못 내겠으니까 다른 회사 합쳐버렸어. 나 세금 안 내고 다른 회사 합쳤어. 그럼 새로 합친 회사, 새로운 회사가 그걸 떠안아야 돼. 그거를 이제 합병법인에게 승계돼. 합병법인은 둘이 법인이 이렇게 두 개 법인이 합쳤을 때 새로 태어난 법인은 합병법인이라고 그래요. 그 법인이 옛날 법인 것을 세금을 승계받아서 내셔야 돼. 그럼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부가액, 철회. 철회라는 것은 여기서 철회라는 거 뭐냐면 뒤로 연기시키는 거. 철회. 철회한다 이 말은 세금을 고지서를 보내려다가 지금 못 보내고 나중으로 늦춰서 보내는 걸 철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으로 뒤로 늦추는 걸 철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회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연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요. 이제 결손 처분이라는 게 요건 이제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자, 결손 처분은 이런 거예요. 이제 결손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그 사람 집에 가서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을 가서 막 뒤져봐요. 뒤져봤는데 뺏어갈 물건이 하나도 없네. 그럼 뺏어갈 물건이 하나도 없고 가져갈 물건이 하나도 없으면 결국 손해보고 떤다. 결국 손해보고 떤다. 그런데 오늘 내가 뒤져봤더니 그 사람한테 뺏어갈 게 하나도 없더라 하고 쓰는 걸 결손처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일반 국민들이 잘못 알고 결손처분하면 이제 정부가 나한테 세금 안 받는다네 이렇게 알고 있어.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세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결손처분은 오늘 현재 그 사람의 재산을 뒤져봤더니 그 사람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오늘 현재는 그 사람 물건을 가져갈 게 하나도 없더라. 이게 결손처분이에요. 그럼 소멸된 거 아니죠? 오늘 뒤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일 뒤져가지고 나오면 그때는 그걸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럼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결손처분 됐다고 해서 소멸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이제? 이제 용어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밑에 용어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부가권의 제척기간, 제척기간. 자, 이제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사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부가권이라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려고,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려고 제척기간이다. 이 제척이라는 것은 정부 내 재산을 뒤지는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척을 뒤척기간, 뒤지는 시간, 뒤척기간이라고 해요. 뒤지고 너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내야 털어, 왼쪽 주머니 털어, 주머니 막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찾으려고 뒤지는 시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숨겨놓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그 사람 재산을 찾아내는 거, 숨겨놓은 걸 찾아내는 시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찾아서 세금을 물려야 되니까, 찾아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그 찾는 시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찾아내는 시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여기서 제척기간은 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정부가 그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시간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찾는 시간이 몇 년씩 뒤지는가, 얼마만큼 뒤져야 되는가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사기쳤으며 부정하게 사기친 사람의 재산은 많이 길게 뒤져야 돼요. 길게. 그래서 10년씩이나 뒤져버리는 거예요. 사기친 사람의 재산은 10년 동안 뒤져버리겠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신고를 제대로 안 해도 이 사람 재산도 10년을 뒤져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요? 아예 신고 안 한 사람의 재산은 7년만 뒤지겠습니다.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요? 또는요, 과소신고하는 사람, 신고를 했더라도 과소신고했거나 정상적으로 신고했어도 5년은 뒤져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제대로 신고했다고 해서 정부는 내 자료를 안 뒤지는 게 아니라 5년은 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제대로 신고해도 정부는 내 자료를 5년간은 뒤져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했냐, 안 했냐, 5년 동안은 뒤져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고를 하면은 5년씩은 그 서류를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부정하게 사기친 사람의 재산은 10년 동안 뒤지겠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신고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의 재산도 10년을 뒤지겠습니다. 신고 안 하고 숨긴 사람은 7년을 뒤지겠습니다.
과소신고나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5년만 뒤지고 끝나겠습니다. 요게 제척 기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소멸시효로 가보죠. 소멸시효라는 것은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놓고 세금 얼마 우리 집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고지서 날라왔는데 내가 그 세금이 딱 보니까 세금이 1,000만 원 내라네. 1,000만 원 고지서가 딱 날라왔어. 그런데 이 고지서 내기 싫어. 세금 내기 싫으니까 내가 세금 안 내고 버텼어. 그러면 그 세금을 정부가 당신 1,000만 원 내놓으세요. 이미 계산돼 갖고 있는 고지서 보냈으니까 그거 내시라고. 난 못 낸다고 버텼어. 그러면 정부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돈을 걷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못 걷으면 그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려고 정한 그 시간을 소멸시효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걷어갈 수 있는 시간을 소멸시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걷어갈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럼 고지서 한 장에 찍혀 있네요. 한 장짜리 고지서에 5천만 원이 넘게 찍혀 있으면 정부는 그 고지서 한 장을 가지고 10년 동안 그걸 가지고 돈 달라고 나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5천만 원이 넘는 고지서는 정부는 그 시간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5년만 청구하고 끝나요. 이거는 지방세 이야기예요.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또 달라져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인 국세는 5억 이상이며 5억이 넘었으면 10년 동안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5억 미만이겠죠. 5억 미만이었을 때는 5억 미만이면 이 경우는 5년만 돈 달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는 5억을 기준으로 하고 지방세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지방세는 국세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5억에 10% 5천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정부는 나에게 10년 동안 쫓아다니면 돈 주라고 돈 줘요 돈 줘 하고 막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5천이 안 넘으면 5년만 나에게 돈 달라고 쫓아다닐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나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소멸시효라는 건 알았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소멸시효에는 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중단은 뭐냐면 자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중단 그러면 멈추는 게 아니라 처음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중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단이라는 것은 만약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을 받으러 다니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면은 그 지금까지 진행한 시간이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것을 중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고지서는 한 번 고지서를 보내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세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중단해버리면 가다가 중단해버리면 그 기간이 무효가 되고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걸 이걸 중단이라고. 우와, 중단 무섭네요. 자, 그러면 중단의 사유가 어떤 게 있는가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게 있는가요? 중단의 사유는 납세액 고지, 새로운 고지서를 받으면 옛날 고지서가 있었는데 그 옛날 고지서를 그대로 놔두고 정부가 새로운 고지서를 또 보내버리면 옛날 고지서는 중단이 되고 새 고지서를 가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지서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사를 가도 주소 다 우리가 이전 신고하잖아요. 그럼 다 나타나죠. 그런데 내가 주소를 안 뒀어. 어디로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붙여버리면 공시송달로 붙여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내버리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존에 있었던 시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독촉이나 납부채고나 교부청구나 압류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참고하세요. 자, 새로운 고지서가 오면은 옛날 고지서는 무효가 되고 새 고지서를 가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요걸 중단이란다. 자, 정지라는 것은 가다가 정지 그러면 얼음 하고 딱 서야 돼요. 멈춰야 돼요. 정지하면 멈췄다가 풀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연속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정지라는 것은 진행하는 시간을 인정해주고 나머지 시간만 가게 하는 것을 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 정지에는 뒤에가 기간자. 그 기간 동안은 정지합니다. 그 기간 동안만 잠깐 쉬었다가 쉰 시간 빼고 나머지 연속으로 쭉 가는 것을 이걸 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단하고 정지는
나중에 민법도 이런 중단 정지가 나오게 되고 다른 과목에서도 중단 정지가 나오니까 용어는 좀 익히세요. 중단은 가다가 중단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고, 정지하면 멈췄다가 그 멈춘 시간 빼고 연속으로 계속 가는 것을 정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우리가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이 끝나요.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지방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조세 총론이라는 거에서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이 어느 정도 익혔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는 우리가 배운 거 딱 3개 있었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그런데 입문 과정에서는 지방세 중에 이제 어디만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요. 입문 과정 중에서 여기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2군데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2강은 여기까지예요. 자, 2강은 이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까지 해서 이제 딱 끝나요.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할만하네, 이제 좀 뭔가 해볼 만하네 하고 하니까 이제 취득세나 본래 세금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전체 흐름을 한번 쭉 끝까지 잡아드릴 거예요. 재산세도 재산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강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세법 지금까지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이 선생님하고 해보면 재밌겠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세법 할 수 있겠는데? 그래요. 세법은 저희 중개사 세법은 메가랜드, 이송원, 임기호 2사람이서 확실히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를 믿고 메가랜드 믿고 한번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34회 합격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동행해 드리고 같이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저희가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저희 손 잡고, 저희도 여러분 손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저희 잡고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기 바라네요. 네, 이 강은 여기서 마치죠.